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46강 공인중개사법 제45강 시간으로서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구성을 보면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존속의 보장, 4. 차임 등의 증액 청구, 5. 보증금의 회수, 6. 소액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 7. 확정일자, 8. 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용 범위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적용 범위는 바로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그 건물을 말하고요. 그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기준이 있겠죠. 자, 그 기준이 환산 보증금이라는 걸로 나옵니다. 이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의 100을 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100만원이면 100만원 곱하기 100하면 1억이죠. 이런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은 원래 있던 보증금 1억에 100, 월세 100만원 곱하기 100한 이 1억 합쳐서 2억이 되는 겁니다. 환산 보증금이 이런 경우에는 2억이 됩니다. 자, 이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하고 금액이 바뀌어요. 이제 자, 보호대상, 보호대상, 환산 보증금 금액을 말합니다. 최고 금액을 말하는데, 자,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 자, 서울은 9억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 9억 원 이하. 9억 원. 자, 과밀 억제 권역 및, 과밀 억제 권역 플러스 부산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하고 부산. 인천은 과밀 억제 권역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6억 9천만 원. 6억 9천만 원까지 보호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물론 군지역이나 인천, 부산은 제외됩니다.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세종 등.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5억 4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자, 이제 그 밖의 지역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환산 보증금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보호 대상, 보증금액 아까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 그 월차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는데 그것을 환산 보증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법, 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미등기 전세계약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법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환산 보증금이 보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법법에서 규정하는 것 적용 여부를 보면, 자, 적용 대상 이 환산 보증금 관련해서 초과했어요. 환산 보증금을 이제 초과했어. 자, 초과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초과했을 때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대항력,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3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표준계약서 권장 등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비적용 대상, 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최단기 보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임자권, 등기 명령 등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 범위를 알아봤고, 대항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 그 대항력 요건은 등기가 없어도 건물의 인도. 자, 건물의 인도. 건물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자,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에 의해서. 다음 존속의 보장입니다. 존속의 보장. 그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최단기 1년. 네, 최단기 1년을 제한을 주는데 법정 보장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 주장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근데 임대인은 주장했을 때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면 그걸 들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받을 때까지 이 기간은 유효합니다. 존속이 됩니다. 자, 이 존속의 보장에서 제일 중요한 규정은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이야. 계약을 갱신, 다시 신청한다는 얘기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요구권. 자, 이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자,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결국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몇 년? 예, 10년입니다. 10년. 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10년까지 가능하니까 처음에 계약해서 1년, 그 이후에 9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보호대상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건 적용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워낙 중요하죠. 자, 다음은 이제 계약의 갱신입니다. 계약의 갱신. 그 상가 건물은 장사하는 거니까 1년만 장사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5년, 10년 더 그 이상도 가죠. 그래서 계약의 갱신, 이 법정 갱신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얘기 안 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거죠. 그 전임 그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되는데, 단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연체 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3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자, 연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정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법정갱신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기의 차임 연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의 차임 연체, 요거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을 보면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 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자, 임차 건물이 경매로 낙찰이 되면 그 임차권은 이제 경락에 소멸이 됩니다. 근데 요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다음은 항상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보증금을 다 못 받았어. 플러스 어떤 규정이 있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입니다. 즉 선순위, 일반적으로 가장 앞선 순위의 저당권보다도 앞선 거, 예, 그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임 등의 증액 청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의 증액을 제한합니다. 증액 제한. 어떻게 증액을 제한하면 차임의 100분의 5% 이상 초과하는 걸 금지합니다. 올릴 수는 있는데 이 이내에서 올리라는 얘기죠. 두 번째,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한 후에, 증액 후 얼마 동안 기간 동안은 못 올린다? 1년 이내에는 증액을 못합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월 차임 전환 시,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산정률 제한. 자,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제한을 합니다. 어떻게 제한하냐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연 12%입니다. 연 12%. 이거보다 낮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1할 2푼입니다. 1할 2푼. 두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자, 기준금리 4.5배를 곱하기 4.5배. 자, 이렇게 곱한 비율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 낮은 비율이에요. 낮은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낮은 비율. 연 12%, 이 밑에 2번이 높다면 연 12%가 되는 거고요. 연 12%보다 기준금리 곱하기 4.5가 낮다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겁니다. 낮은 거. 그래서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은 그 전환되는 금액의 다음 중 1번, 2번을 얘기합니다.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역시 아울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보증금의 회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회수. 그 우선 변제권의 보장입니다. 우선 변제권 보장. 그 대항 요건 인도하고 건물의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때이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대항 요건이 발생하는데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자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은 이런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이런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누구보다 우선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후순위 권리자입니다. 후순위 권리자. 즉 이 임차인보다 후순위인 권리자.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차인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자보다는 못하지만 그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1항의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즉 그 보증금 변제받을 때, 즉 법원에서 이제 배당 받을 때, 그때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그 건물을 양수인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죠. 강제경매 신청 시의 경우입니다. 강제경매 신청 시 임차인이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이번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강제 경매를 이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반대 의미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즉 집을 비워주는 상가 건물을 인도해 주는 거, 그걸 말합니다. 반대 의미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건물에 있는 그대로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즉 배당 시에 물건, 즉 건물을 인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6번 소액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액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소액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먼저 서울. 자, 서울 같은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 자, 보호대상 금액을 먼저 보면 9억 원이었습니다. 9억 원. 자, 9억 원. 이 중에서 소액 보증금은 어떤 경우냐면 소액보증금 금액이 작다는 얘기죠. 6,500만원 이하입니다. 6,500만원 이거보다 낮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요 6,500만원 이하의 금액 중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것, 최우선 변제액, 변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요 최우선 변제액은 2,2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이 이렇게 규정이 되고요. 자, 이제 과밀업체권액입니다. 과밀업체권액 등. 자, 보호대상은 아까 이 보호대상은 이제 요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소액보증금하고 최우선 변제액을 공부하는 거고요. 자, 과밀업체권액에서의 보호대상은 6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6억 9천만원. 자, 이제 소액보증금은 얼마냐? 5,500만원 이하가 되고요.
최우선 변제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밀업체권역. 다음은 이제 광역시 등입니다. 자, 광역시 등. 자, 광역시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5억 4천만 원 이하였고요. 자, 그리고 소액보증금은 3,8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 중에서 최우선 변제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 밖의 지역입니다. 그 밖의 지역. 그 밖의 지역은 보호대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은 3억 7천만 원 이하였고요. 자, 소액보증금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최우선 변제액은 역시 1,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대상의 판단 기준, 요 보호대상의 판단 기준은 환산보증금이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요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요거 합한 겁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이 최우선 변제액은 그 임대 건물가에 임대인이 소유한 대지가액을 포함합니다. 그 임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그 앞선 선순위 저당권자 등 그런 사람들도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보호해 줘야 되니까 채권자로서. 그런데 최우선 변제액 이분들도 보호해 줘야 되니까 후순위다 하더라도 이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먼저 해주고 남은 거 갖고 나머지 저당권자들이 이제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경매에 들어갔을 때. 자, 이렇게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액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7. 확정일자 및 임대차 정보의 제공과 8. 권리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확정일자 부여하는 거는 누가 한다? 그렇죠.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합니다. 세무서장.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입니다. 그 세무서장이 부여를 하고, 당연히 관할 세무서장은 그 해당 상가건물의 그 뭐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을 이렇게 기재한 그 확정일자부를 작성을 해야 하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야만 그걸 바탕으로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임차인 이제 들어갈 사람이겠죠. 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 이 임차와 관련해서 해당 건물의 임대차에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자, 이해관계 있는 자. 자, 이해관계 있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한테 상가 건물의 그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아무나 요청한다고 해주면 안 되죠.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자, 이해관계자, 임대차 체결을 하려는 자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임대인의 동의. 자,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8.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자, 권리금은 보증금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권리금은 보통 일반적인 통섭입니다. 영업행위를 하면 통상 인수하기 바로 직전에 3개월 정도의 그 월 매출 합한 금액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금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영업권이라고도 하고, 인테리어 비용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임차가 내가 그 상행일을 하려면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고, 거기서 열심히 영업하느라고 갈고 닦은 노하우라든가 그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임차인끼리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자, 여기 여러분들 이 정의에서 꼭 주의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임대인,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이 정의에 보면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의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임대인, 임차인에게 요 문장 임대인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라고 있어요.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자, 새로 임차를 하려는 사람이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이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에 대한 이제 정의를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권리금 등의 그 두 번째 의의를 살펴봤고요.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한 규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예,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자, 권리금 수수행위입니다. 수수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수수행위. 자, 두 번째, 요 방해 행위를 네 가지가 나옵니다. 법에.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역시 이거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 현저히 고액. 자, 네 번째입니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네, 이게 중요한데,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 자, 거절하는 행위. 자,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돼요.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이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2.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한 1-4 요겁니다. 요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봅니다.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요거 첫 번째는 여력이 없는 경우,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자, 두 번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 유지하기 어려운. 자, 어려움. 이런 경우고요. 세 번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 네 번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첫 번째 규정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규정인데 세 번째 규정을 보면 임대인이 이 일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방해 행위를 해서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4. 3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 제46강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45강 시간으로서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